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광역시. 화려한 항구 도시의 이면에는 최전선의 서러움이 숨어 있다. 낭만적인 바다 그리고 식도락의 여행지로 알려져 있는 곳 바로 부산인데요. 하지만 부산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역사의 최전선을 형성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비롯해서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까지 그 역사의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함께 떠나보시죠. 서울에 이어 인구 밀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 무역의 중심지답게 앞선 문화예술이 피어나는 곳이다.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이색적인 풍경 속에 푸른 공원 하나가 눈에 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증산공원인데요.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이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용 성이었던 이제 부산 진성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반도의 다른 성들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가 맞물리는 듯한 일본 특유의 견치식 축성법으로 지어진 증산외성. 폭격에도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다. 가장 목측하기에 관찰하고 감시하기 좋은 위치에 성을 쌓게 되잖아요. 그건 조선군이든 왜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즉 조선의 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왜군이 봐도 이곳은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라는 걸 확인하고 그곳에다가 자기의 스타일로 다시 성을 쌓게 되는 거죠. 부산 앞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군사적 요충지. 일본은 내륙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목적지로 이곳을 공략했고 조선의 백성들은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 처참하게 싸웠다. 그것이 임진왜란의 시작이었다. 증산공원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시면 부산항 부두를 비롯해서 육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모습은 일제강점 이후의 모습이고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산진성의 아래쪽은 거의가 그냥 바다였었습니다. 그만큼 이 부산진성은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외적을 막는 그런 방어용 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부산진성의 외성인 자성대가 있던 자리. 과거에는 자성대공원으로 불렸지만 일본식 표기라는 이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최근 부산진성공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애초에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지금의 증산공원에 있던 이 부산진성이 임진왜란 이후에 이 일대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성인데요. 제가 서 있는 이 서문 양쪽으로 보시면 성곽 우주석이라고 하는 돌기둥이 크게 두 개가 서 있습니다. 이쪽에는 남요 인후, 남쪽 국경은 인후, 그러니까 목구멍과 같고 또 반대쪽에는 서문 쇠약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서문은 쇠약, 즉 자물쇠와 같다라는 뜻인데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이 국방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우친 결과가 이렇게 문 양쪽에 새겨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으로 부산진성을 함락시킨 일본은 그 성을 헐어 증산외성을 쌓았다. 그리고 동남쪽인 이 자리에 자성대 외성을 쌓아 또 하나의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했다. 부산진성 서문 밖에는 늠름한 누각, 영가대가 서 있다. 이곳은 조선통신사가 출발할 때 해신제를 지냈던 곳으로 외교관의 출발과 귀환을 알리는 상징적인 지점이었다. 그 당시에 즉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는 북쪽에 있던 금나라가 세력을 크게 확장해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남쪽 국경지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좀 선린, 우호 관계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견하게 된 것이 이제 조선통신사고요. 이곳 영가대는 그분들을 환송했던 그런 일본과의 선린 우호 관계를 다시금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자 종착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1592년 봄, 부산포로 쳐들어온 일본의 기세는 가히 압도적이었다. 700여 척의 배를 타고 온 왜군의 수는 자그마치 18,000여 명. 그에 맞선 조선군은 고작 1,000여 명이었다. 승부가 뻔히 예측되는 상황. 그럼에도 가장 앞에 선 정발 장군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임진왜란에서 순절한 첫 번째 장군으로 기꺼이 기록되었다. 당시 임진왜란이 벌어지자마자 이 부산진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첨사 정발 장군은 그 당시에 바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동래부에서도 동래성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역시 동래 부사였던 송상현 장군이 전사를 하게 되죠. 사실 그 당시에 조선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진 않고요. 뭐 산성이나 읍성 등을 개보수하고 있었지만 워낙에 많은 인원이 18,700명이 넘었다고 하는 그 왜군이 한 번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들은 오랜 내전 기간 동안 전투에 상당히 잘 단련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선군 입장에서는 왜군을 막아내기란 좀 중과부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 알려져 있다시피 당시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까지 왜군은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가게 되죠. 일제 침략의 시작점이었던 부산. 부산의 순환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 부산 3대 명산으로 꼽히는 용두산. 이곳에도 최전선의 아픈 역사가 서려 있다.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 선박의 무사 항해를 기원하는 신사가 용두산 정상에 자리하고 있었다. 일본 천황과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제신으로 삼았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신사로 여겨졌었고요. 특히나 일본과 한반도를 잇는 중요한 백길의 종착점이자 또 시작점이다 보니까 백길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제를 지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부산 거주 일본인들의 정신적 안식처 역할을 했던 신사는 1945년 화재로 사라졌다. 이후 용두산을 가득 채운 건 한국전쟁으로 피난 온 사람들의 판잣집. 두 번의 대형 화재로 판잣촌은 사라졌고 용두산은 민둥산으로 전락했지만 산림복원의 노력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사실 이 부산이란 도시는 도시 자체가 6.25 전쟁의 흔적 혹은 결과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국군이 낙동강 전선으로 후퇴를 하면서 이 좁은 부산으로 전국에서 피난민들이 정말 시쳇말로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뭐 고갯마루나 산 자락 이런 곳들에 판자촌이나 운막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정말 뭐 부산이란 도시 자체가 그런 면에서는 6.25 전쟁의 흔적이다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부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한국전쟁의 흔적. 언덕배기 좁은 골목에도 남아있듯 부산은 전쟁의 최전선이자 최후의 피난처였다. 부산시 서구 동아대학교 내에 위치한 우아한 건물. 정면 가운데 부분이 돌출된 현관포치와 살짝 튀어나온 양쪽 끝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건물이다. 일제가 경상남도 청사를 진주에서 이곳 부산으로 옮겨오면서 그 도청 청사 역할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건물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는 그 임시 수도의 정부 청사로 쓰였었고요. 이후에,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는 다시 경상남도 도청사로 쓰이다가 그 이후에는 뭐 법원이나 검찰청사 등으로 쓰였고요. 현재는 이렇게 동아대가 매입을 해서 박물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일본의 대륙 침략 전초기지로 시작해 한국전쟁의 고비를 넘어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압도적인 규모와 위엄이 넘치는 외관은 한때 공포의 상징이기도 신뢰의 상징이기도 했다. 우리가 동네 골목을 걸으면서 살펴봤지만 이 부산이란 도시는 일제강점기를 전후해서는 일본인들이 가장 먼저 발을 디뎠던 침략의 교두보이기도 했고요. 6.25 전쟁 때는 꼭 지켜내야 할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즉 이 부산이란 도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바다, 맛있는 음식 이런 걸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한반도 근현대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죠.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 정말 알파이자 오메가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부산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환의 역사를 딛고 눈부신 발전을 이어온 부산. 한반도의 또 다른 최전선으로 부산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제 몫을 다하고 있다.